54페이지죠. 54페이지의 36강의 빈출유형 03 입금과 입금불산입 일반입니다. 앞에까지 두 개가 아주 덩어리 중요한 입금불산입이라면 지금부터 입금과 입금불산입은 이제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시험은 여기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네모의 소득, 과세, 소득 규정 방법의 가운데서로 법인세법만 보시면 되겠죠. 우리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 규정 방법은 포괄주의 또는 완전 포괄주의라고 하고요. 일단 3번의 의미가 중요한데 순자산만 증가하면 그냥 별도의 입금불산입이라고 열거되지 않은 한 무조건 과세하고 보겠다는 거죠. 사례, 법인의 경우 매출 거래로 인한 이익이 아님에도 자산 수준익 같은 것도 분명히 이익이니까 일단 과세가 되는 게 순자산 증가설의 취지입니다. 자, 우리 3번 네모 내려오시면 입금 항목 예시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사업수익 금액부터 옆에 이제 14번에 기타 수익까지 이게 세법 전에, 이 세법 전에 열거된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14가지만 입금이란 건 아니고 동그라미 14번에 기타의 수익이라고 해서 열거되지 않았어도 순자산 증가시키고 입금불산임이라고만 딱 규정 안 되어 있는 한 일단 과세하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죠. 동그라미 1번에 사업 수익 금액은 너무 쉬우니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매출 할인은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차감하는 거지 매출일부터 미리 차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6절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니까 그때 보는 걸로 약속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자산의 양도 금액, 이거 자기 주식 포함이죠. 이게 중요하죠. 세법에서는 자기 주식이든 남의 주식이든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자산거래로 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자산의 임대료, 이거 내용 보시면 자산 임대가 목적 사업이든 아니면 그냥 영업의 수익이든 임대료는 세법에서는 입금인 건 확실하고요. 동그라미 4번에 자산 수증익 채무면제익, 아무리 공돈이 들어온 내용이라 하더라도 얘도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과세가 됐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차피 자산 수증익 채무면제익은 2월 결석금 보존에 충당해버리면 입금불산이 많이들 되죠. 동그라미 5번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과거 송금이었으니까 지금 환입되면 입금으로, 과거 송금은 지금 입금으로 이제 소위 대응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6번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 차익인데 우리 실무상으로는 이 고정자산을 평가 차익을 잡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법률상으로만 잡아야만 인정이 되고요. 소위 IFRS에 의해서 유형자산을 재평가해버리면 그거는 입금 인정이 안 되죠. IFRS는 법률이 아니라 기준이기 때문이죠. 국제회계 기준이잖아요. 동그라미 7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로 인해서 부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 때 잠깐 나오니까 그때 소개하기로 하고요. 8번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은 정말 중요하죠. 이게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 4번은 좀 이따 정리해드리고요. 동그라미 9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한테 과세하는 거지 동업기업한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 5번에서 설명을 드리죠. 10번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송금으로 계산된 적립금은 이거는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과세하는 것이 세법 전에 지금 입금 항목으로 있는 거여서 시험에 나올 리가 없죠. 뭔가 구분이 잘못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11번에 간접 외국납부세액 14절 후술하고요. 12번에 간주임대료 이따가 후술하고요. 의제배당 벌써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열거되지 않더라도 내용을 보면 이자 수익이든 배당금 수익이든 보험 차익이든 1에서 13번 사이에 열거 안 됐어도 순자산 증가시키는 게 확실하고 별도로 익불로 열거되지 않았으면 일단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입금 과세합니다. 주 1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업에게는 자기 주식의 처분과 소각이 모두 자본거래지만 우리 세법은 그냥 무조건 처분이 손익거래로 갑니다. 물론 소각은 여전히 자본거래죠. 그 표 아주 중요한 표죠.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기업에게는 자본거래, 그 다음에 법인세법은 손익 항목이어서 입금 항목이 잡히고요.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해주셔야죠. 자본을 건드니까 아마 소득 처분은 기타일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기업에게도 자본거래, 세법도 자본거래니까 이때는 세무조정이 없죠.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 주 2번에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당초 송금이었으면 입금으로 뱉어내서 환입할 때는 입금으로 세금 내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당초 송금이었으니까 그때 이득을 본 셈이잖아요. 이걸 제가 소위 대응논리라고 마지막 줄에 써놨는데 세법은 한 번 안 좋았으면 나머지 한 번은 좋아하고요. 한 번 좋았으면 나머지 한 번은 안 좋게 일반적으로 대응논리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송금불산입, 당초에 세금 낼 때부터 손불이었으면
그 다음에 가운데 세로 이게 환입될 때는 익불로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응 논리가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게 송금인 것이 환입되면 입금되는 게 재산세고요. 대표적인 것이 송금 불산입됐던 것이 환입되는 것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낼 때도 손불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대응 논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주 3번을 보면 보험업부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 차익은 실가평가를 가운데 세로에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해주지만 법인세법은 싹 다 부인해서 원가법으로 가야 하는데 특례로 법률에 따른 평가 차익만은 입금 인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른 평가 차익이 실무든 수업 목적에도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IFRS 같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평가인데요. 이건 다 기업회계 기준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예도 써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참고로 그 밑에 이중조정,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사례가 전형적인 이중조정이 나오는데 이중조정은 발생 사유가 손익은 적정해서 원래 세무조정할 필요 없는데 자산부채 왜곡이 있을 때 손익은 적정한데 자산부채 왜곡이 있으면 자산부채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중조정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요. 동그라미 이번에 세무조정 순서에 A, 일단은 자산부채부터 맞추신 다음에 B에 금방 했던 A에 대한 반대 조정으로 없애버리면 이중조정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중조정을 하도 고민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중조정은 언제 생긴다? 손익은 적정한데 자산부채 왜곡이 있을 때 생기는 거고요. 이중조정은 일단은 자산부채를 먼저 맞추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 조정으로 없애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꼭 문제 풀 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주 4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저가매입을 가운데 세로 기업회계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가 100억짜리를 30억인 저가에 사오면 기업회계는 취득가액이 그냥 30억이라고요. 세법은 이 저가매입을 인정해 주게요, 안 해주게요? 왠지 안 해줘요 라고 할 것 같죠? 세법도 저가매입 인정이 됩니다. 100억짜리를 30억에 사오면 30억이 그대로 세법에서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 100억짜리라는 자산이 유가증권이고요. 상대방 나한테 판 사람이 나의 특수관계인이면 특수관계인이 개인이라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다고 해서 특계유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법유저도 아니고요. 특계 일반 고정자산 특계고저도 아니고 특계유저 저가 매입이지 고가 매입도 아닙니다. 딱 특계유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할 때는 사자마자 30억이 아니라 시가인 100억으로 잡아야 하니까 사자마자 자산을 얼마 올립니까? 사자마자 자산을 입금산입으로 70억에 유보를 해주셔야 하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특계유저. 좀 썰렁하지만 이거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다? 썰렁한 얘기 또 해야 하나? 우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선배 형 중에서 이 개고기를 아주 좋아하던 형이 있었습니다. 개고기. 그 형이 이제 가끔씩 제가 고대 나왔죠. 고대 안암병원 뒤에 가보면 그 수술하신 분들한테 개고기를 파는 맛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은 이제 그 개고기집을 가면 언제나 이 개고기를 특계유저. 무조건 암기하셔야 하는데 썰렁하든 말든 암기하셔야 돼요. 특계유저는 상당히 중요하죠. 57페이지의 주 5번에 가보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인데 동업자 입장에서는 입금이란 소리예요. 우리 동업기업이 예를 들어서 S회계법인 이미 솔직히 그 소득세를 다 배웠잖아요. 소득세도 이거 설명했잖아요. 동업기업인 S회계법인이 이번에 소득이 100억이 있는데 이거를 동업자한테 김상무, 이상무, 유상무한테 4대 3대 3으로 40억, 30억, 30억을 안분한다면 이 동업자 입장에서 이게 입금이고요. 동업기업 입장에서는 줘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업기업 입장에서는 입금 불산입이요. 동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들어오니까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4번 내용 보시면 입금 불산입 항목이 열거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자본거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주발초부터 동그라미 6번에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까지는 썩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특히나 동그라미 6번은 우리 소득세에서 이미 배웠죠. 상법에 따라서 요새는 이익잉여금만이 아니라 자본준비금으로 세상에 배당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은 주주한테 입금불산입으로 세금도 내지 않게 해주는 특례가 있죠.
단 이게 만약에 금방 앞에 배운 의제배당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재원에 따라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그때는 제외하고, 즉 그때는 입금이 되지만 그 외에 자본준비금을 없애서 일반적으로 현금배당을 주면 그거는 배당으로 보지도 않고 입금불산입하니까 주주 입장에서 완전 유리한 거겠죠. 나머지 1번부터 6번까지는 일반적인 그 자본거래여서요, 수업 목적으로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4번하고 5번은 합병하고 분할이니까 15절에서 후수를 해드리고요. 1번하고 2번은 전수를 했고, 동그라미 3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만 있다. 다시 제가 주 1번에서 소개 올리는 걸로 약속하죠. 양가로 2번은 손익거래인데요. 동그라미 7번에 자산의 평가 차익부터 동그라미 13번 국세, 지방세, 과호납금, 환급금, 이자까지 쭉 있는데, 자, 동그라미 7번은 금방 아까 자산의 평가 차익이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면 입금불산입으로 부인된다고 설명드렸고요. 동그라미 8번에 자산수익과 채무면제익도 아까 구두로 설명드렸는데, 원래는 순자산을 증가하니까 입금 항목이지만 문제 단서에 단 얼마를 2월 결성금 보존에 충당했다고 줄 테니까 그때는 입금불산입 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9번에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익 중 법소령 요건을 구비한 금액은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0번에 2월 된 입금도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11번에 송금산입이 환입되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환입되면 입금불산입이라고 아까 전수를 해드렸고요. 12번에 수익배당금 일정 금액은 아까 빈출유형 2번이었나요? 거기서 이미 문제 다 풀었고, 13번에 국세, 지방세, 과호납금, 환급금이자 내가 작년에 10억만 냈어야 하는데 12억을 내면요, 국세청에 다음 해에 2억을 환급해 줄 때가 있는데 환급하면서 이자까지 붙여준다고요. 이자 붙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어가면 좀 민망하죠. 언제는 국세청 너네들이 기껏 이자를 붙여주더니만 왜 이자에 세금 걷어가냐?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우리한테 붙여주는 국세, 지방세, 과호납금, 환급금 이자는 이자를 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을 또 걷어가서는 곤란하시겠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연결 모법인이 연결 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법인세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연결 모회사인데요. 이제 내가 스스로 세금을 내고 자회사도 스스로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자회사가 나한테 세금을 주면 내가 연결 실체에서 한 번에 세금을 내버리는 연결납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들어왔다고요. 이 연결납세 제도에 의하면 내가 자회사로부터 법인세를 받아가지고 국가에 내 연결 그 실체에서 한 번에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회사한테서 그 법인세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내는 거기 때문에 자회사로부터 법인세를 아무리 받아봐도 이게 내 수입인 건 아니죠. 받아다가 내가 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입금불산입 하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부채에 보시면 부가세 매출세액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부가세를 배운 상태에서 좀 민망하네요. 당연하지만 내가 3,000원짜리 물건 팔고 3,300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300원은 부채에 불과하지 나의 매출액인 건 아니죠. 주 1번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및 이전 차익인데요. 이게 지금 1차 수업 목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것까지를 굳이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법인 A가 있고 법인 B의 주주가 있고 법인 B가 있습니다. 법인 A가 이번에 법인 B를 싹 다 사버리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법인 B의 주식을 이전받는데 이게 순자산 130원짜리를 내가 사오는 거래요. 여러분 어려우시면 회계처리 보시면 되는데, 그 회계처리에서 유가증권이 130원이 늘겠죠. 그리고 나는 법인 B의 주주한테 대가를 줘야 할 텐데, 이 대가로 신주 액면 50원짜리도 발행하고요. 현금 40원도 주고 자기주식도 30원을 주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가 쉬워요. 회계처리. 그러면 대변은 현금 40 빠져나가고 신주 액면 50 빠져나가고 자기주식 30이 빠져나가죠. 한마디로 130원짜리 주식을 사오면서 120원만 대가를 줬으니까 이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라는 게 10이 잡히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마디로 130원짜리 사오면서 120원만 줬으니까 왁구 맞추는 10원을 일종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왁구 맞추는 성격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원 나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회계처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0억 사오면서 현금 40원 주고 자기주식 30원짜리 주고 자본금 50원을 발행했는데 그래도 10이 남더라 이거예요. 이게 일종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인데, 자본금 발행하면서 나오는 그냥 액면 초과인 주발초 성격으로 보면 그 주 1번의 제목에 제가 화살표 붙여놨죠. 얘가 주발초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입금불산입 하시면 되는 그냥 간단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수업 목적으로는 이 정도만 아셔도 그냥 차고 넘치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만 공부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 2번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은 제가 이미 다 구두로 설명을 드렸죠. 이제는 이익잉여금만이 아니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도 배당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주 입장에서 배당에 대한 입금 불산입으로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 3번 보시면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한 금액이라고 해서 가운데 세로에 토지 100을 공짜로 받으면 대변에 자산수증익 잡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200원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너같이 지긋지긋한 놈은 처음 보겠다라면서 나한테 200원을 받아가는 걸 포기하면 차변에 차입금 200 없애고 대변에 채무면제액 200을 잡게 되는 거겠죠. 화살표 보시면 이렇게 하면 둘 다 수익으로 원래 인식이 되는 게 기업회계인데, 오른쪽 세로에 법인세법은 일단은 입금과세가 되지만 수업 목적으로 특례가 좀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이거를 나의 그동안 많이 쌓여있는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해버리면 입금 불산입을 해줘버리죠. 그 밑에 칠판 마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래 이월결손금은 일반적으로 발생연도 10년 이내에 유효하지만 이 규정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혹시 15년, 20년 전에 생겨서 아직까지 못 써먹고 있었던 이월결손금도 이번 기회에 싹 다 털어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 페이지 보시면 참고에 충당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범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세무상 결손금인데 합병분할로 받아온 이월결손금은 안 되고요. 나머지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아직까지 공제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한 것은 5년, 10년 규정을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써먹을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신고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결손금이라고 해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결손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은 비록 지금 읽으신 것처럼 각 사업연도 과표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끝까지 써먹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해버려야 어떻게든 입금불산입이 더 늘어서 세금을 조금 내겠죠. 주 4번 보시면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이익 중 법 소정 요건을 구비한 금액인데 이 내용은 조금 까다롭죠. 자, 일단은 법인 A가 채권자고 법인 B가 채무자예요. 내가 채무자라고요. 내가 지금 돈을 갚아야 하는데 과거에 A한테서 400원을 차입해 왔어요. 그럼 어떻게든 400원을 갚아야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갚고 있어요. A가 나한테 너같이 지긋지긋한 놈은 처음 본다. 400원 도대체 언제 줄래? 나는 끝까지 BJR 정신, 즉 배째라 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가 결국은 서로 죽인다 살린다 죽인다 살린다 하다가 야, 너 돈 없으면 400 없으면 나한테 그냥 주식으로 줘라. 주식으로. 이게 이제 출자전환이죠. 실무에서 출자전환이 가끔씩 등장하죠. 보면 박스 안에 또 박스를 보세요. 나 법인 B 입장에서 회계처리 보시면 차변에 지긋지긋하던 차입금 400을 반제하고 원래 대변에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그냥 자본금으로 주식 한 주 발행해줘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거짓말 같은데 지금 나는 400도 못 갖고 있는 망해가는 회사니까요. 내 회사의 시가는 액면보다 올라가 있을까요? 폭락해서 심황했을까요? 심황했겠죠. 근데 항상 우리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지금 액면은 100원인데 시가가 150원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발초가 50이 생기고요. 이제 한마디로 400짜리 차입금을 안 갚으면서 150원만 줬으니까 250원의 채무 면제액이 나오죠. 이게 바로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액이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기업회계고요. 세법이 아니라. 근데 얘가 법 소정 요건을 구비한다면 그 법 소정 요건은 표와 표사에 나와 있는데 1번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거나 이게 키워드죠. 2번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받았다거나 3번 채무 출자한다는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받았으면 내가 거의 망해가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이 법 소정 요건이 내가 거의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특별히 입금 불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운데 표로 다 요약을 해놨는데요. 9번 보시면 채무 면제액이죠. 가운데서를 보시면 기업회계는 자산 수증액이든 채무 면제액이든 채무 면제액이 출자 전환으로 됐든 뭘로 됐든 그냥 다 수익 인식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세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정리합시다. 일반적으로 얘는 입금과세가 되는데 금방 왜 옆 페이지 하단에서 배웠던 특례 1에 의하면
이월결승금 보존에 충당해버리면 입금불산입이고요. 지금 배우신 특례 2는 얘가 지금 배웠던 법 소정요건, 소위 캐안습회사, 이 캐안습회사의 1번, 2번, 3번 요건에 충족만 된다면 가로 열고 심지어 아직 이월결승금 보존에 충당하지 않았어도 입금불산입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 특례 2가 소득 처분이 다릅니다. 그게 그 3개 참고 중에 두 번째 참고에 나와 있는데요. 특례 1과 특례 2의 소득 처분의 비교입니다. 자, 특례 1은 이월결승금 보존에 충당했으니까 나중에 세금을 뱉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금불산이 100의 기타인데 특례 2는 그 캐안습 요건을 만족한 걸로 미리 입금불산입을 해준 거니까 일단은 소득 처분을 마이너스 유보를 하고요. 오른쪽 세로 이 회사가 캐안습이다가 진짜 나중에 이월결승금이 나와버리면 보다시피 실제로 이월결승금 보존에 충당하면 이 단기에 했던 마이너스 유보를 플러스 유보로 없애버리고, 즉 단기에 입금불산이 100의 마이너스 유보는 아직 이월결승금 충당도 안 했는데 임시로 한 거니까요. 차기에 이월결승금에 진짜 충당하면 마이너스 유보를 플러스 유보로 없애버리고 다시 FM대로 입금불산입 기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례 2가 소득 처분이 특례 2라고 약간 다르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참고해 보시면 제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채무의 출자 전환까지 갈 정도면 이 회사는 많이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액면가액보다 시가가 낮을 거라고요. 이게 바로 액면가액보다 시가가 낮은 경우인데요. 만약 액면가액이 100에 비해서 주식 시가가 70밖에 안 된다면 이때는 원래 30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이 규정에서만큼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다고 보고 자본금을 여전히 100으로 하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 안 잡고 채무 면제액도 다시 300이 잡히는 독특한 규정인데 뭐 1차보다는 2차 수업 목적이니까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주 6번의 부가세 매출세액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주 5번을 보면 2월 입금이라고 해서 이거 된자 하나만 집어내면 쉽죠. 작년에 이미 세금 과세 맞고 입금이 올해 또 2월 되면 올해 또 수익으로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작년에 이미 다 입금 산입을 세금을 맞았는데 이게 올해로 넘어와서 기업회계가 바보같이 이걸 만약에 또 수익 잡았다면 작년 이미 입금을 또 수익 잡는 셈이니까 그때는 입금불산입을 해주죠. 이거를 2월 입금 또는 된자만 집어넣으면 쉬워요. 2월 된 입금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미 전기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단기에 기업회계가 수익으로 잘못 계상하는 경우죠. 이렇게 수익으로 잘못 계상하면 이때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부터 2월 된 입금으로 보고 입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보는 쉬우니까 이미 다 부가세를 공부하신 분한테는 공부할 필요도 없으니까 혼자 보도록 하시고 바로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우리 CTA 2008년 기출문제인데요. 다음 자료 위에서 주 서울의 10기 사업연도의 소득금의 계산상 세무조정으로 입금 불산입되는 금액 얼마를 물어보는 입금불산입 문제네요. 1번을 보면 주 서울은 거주자 갑에 대한 채무를 2천만 원을 아래 조건으로 출자 전환했죠. 보면 주식의 발행가액이 주당 2만 원씩이고요. 액면은 만 원인데 시가가 15,000원씩이고 이번에 1000주를 발행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자본금 생기고요. 주발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채무 면제액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보니까 채무 2,000만 원을 없앴어. 2천만 원 없앴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액면이 10,000원씩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1,000만 원 되고 주발초는 시가가 15,000원이니까 5,000원이 떴네요. 5,000원 떴죠. 그러면 결국은 채무면제에 끼워 넣기로 500만 원인데 요게 아마 당구장 표시 보면요. 서울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서 상기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10기까지 사업연도에 세무상 이월결승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얘가 지금 캐안습 회사 해당하니까 그냥 바로 입금불산입으로 100만 원, 500만 원 시킬 수가 있겠죠. 양가로 이번에
2015년 7월 1일 날 주 서울은 본사 건물의 일부를 주 부산에 1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일 2016년 6월 30일 1년 동안에 임대료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10기 결산 확정 시 미수 임대료를 2,500만 원을 수익으로 계상했습니다. 미수 임대료 잡았다는 소리니까 아직 돈이 안 들어왔나 보죠? 자, 이거 나중에 6절에서 배우시는데 이거 지금 장기 임대인가요? 단기 임대인가요? 이거 단기죠? 1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단기 임대일 때는 뭘로 가셔야 돼요? 단기 임대일 때는 약정주의예요? 아니면 이렇게 결산상 우리 발생주의로 가요? 아니면 현금주의로 가요? 원래 약정주의로 가는데 결산상 잡는 발생주의가 그대로 인정되니까 한마디로 이 2번은 세무조정 없습니다. 얘만 세무조정 있고요. 2번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굳이 입금부산이 할 필요 없죠. 3번에 원가법에 의한 재고재산 평가액이 5천만 원인데 서울은 시가법에 의해서 8천만 원을 평가했으니까 놀고 있네. 이런 회사는 없어요. 입금부산이 하셔야 돼요. 자산을 막 3천 원 올려요? 이런 회사는 없는데 기업회계에서.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주 서울이 보유한 본사 사옥의 건물 정문 앞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본사 사옥의 가치가 3억 상승했는데 재무제표에 계상을 했다면 말도 안 되니까 이렇게 3억을 지웠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채무회계에서 계상을 안 했으니까 세무조정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3,500만 원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16번 법인세법상 입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기출문제고요. 1번 부가세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있어서 이를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말이죠. 이건 부채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해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주발트랑 성격이 같습니다. 3번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배당금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할 수가 없죠. 3개월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야 하니까. 4번 전기의 손금으로 처리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받아 전기 오류 수정이익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는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전기 손금이면 올해 환급받으면 입금인데 왜 입금으로 보지 않을까요? 4번이 오답이겠고요. 5번 자기 주식의 양도는 그냥 자기 주식이든 남의 주식이든 세법에서는 이거를 자산거래로 보기 때문에 입금 항목으로 잡아야 한다는 소리죠. 입금 항목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번에는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인 주 A의 10기 사업연도에 관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과 입금 불산의 항목의 차이는 얼마인가? 입금 항목 쭉 적어주고 입금 불산의 항목을 쭉 적어주면 되겠네요. 부가세 신고 시 잘못 납부한 금액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자니까요. 입금 불산입이죠. 감자차익 이거는 입금 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니까 입금 불산입이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 갑으로부터 시가 7천만 원 유가증권을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까? 그러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죠. 특계 유저에 해당하니까 3천만 원 올려주시고요. 4번에 단기의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채무 변제액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2007년에 발생한 법인세 결손금. 와, 이게 몇 년 전 거예요? 그 후에 적법하게 신고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계산해서 공제하지 않은 이율결손금 보존에 충당했다. 채무 변제액 1,000만 원 나왔지만 그와 동시에 800만 원을 충당했대요. 얘는 2007년 거든 1997년 거든 뭐 괜찮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A는 최초 사업연도 10기 사업연도 합병 또는 분할과 관련된 바 없으며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에 위한 약정을 체결된 법인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미 이율결손금 보존에 충당했으니까 답이 바뀌지는 않는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둘 사이의 차이 물어봤죠. 자, 우리 뭐 기본적인 문제지만 1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인 주 A는 11기 사업연도에 재평가 모형을 채택하여 11기 말 장부가액 10억 토지를 12억으로 재평가했다. 잘했다. 이에 따라 자산 재평가 차익을 2억을 기타 보선으로 계상했다. 잘했다.
그럴 때 토지 재평가와 관련된 세무적으로 옳은 것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딱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기업회계에서는 토지를 2억을 이렇게 더 잡고 여기에다가 재평가 차액이라고 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자본으로 보냈어요? 손익으로 보냈어요? 기타 포선으로 보냈대요. 자본으로 보냈죠? 세법은 이게 법률에 의한 평가가 아니니까 회계 처리 없네요. 세무조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텍스 어드저스트먼트. 야, 너희 왜 잡았냐? 근데 신기하다. 지금 기업회계와 세법이 손익이 적정이다, 손익이 왜곡이다? 손익이 적정이네. 손익이 적정이죠? 왜냐하면 얘 손익 건드려요, 자산 건드려요? 자산 건들죠? 얘 손익 건드려요, 자본 건드려요? 자본 건들죠? 결론적으로 얘도 손익 안 건들고 얘도 봉사가 아니란 손익을 안 건드는 거 할 수 있죠. 둘 사이에 손익이 적정이니까 원래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원래 없어야 하는데 지금 자산부채 왜곡이 있어요. 자산부채 왜곡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산이 괜히 너무 높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중조정 돌입합니다. 이중조정 돌입하는데 이중조정은 뭐부터 조정하셔라? 1. 자산부채부터 조정하자. 그 다음에 2. A에 대한 반대 조정해주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자, 자산부채 조정합시다. 자산부채. 야, 너 왜 괜히 자산을 올려잡았어? 너 자산을 낮춰야겠구나. 송금산입에 자산 낮추는 토지 2억의 자산을 감소시키니까 마이너스 2고 한번 해주죠. 답에 혹시 입금물산입이라고 돼 있나요? 같은 거지만 답에 뭐라고 돼 있나요? 답에 송금산이라고 돼 있네요. 마음에 드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 조정으로 입금산입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입금산입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얘와 얘 사이에 손익이 적정했는데 내가 자산부채 맞춘답시고 이렇게 송금으로 내렸으니까 손익이 왜곡됐잖아요. 다시 입금으로 쳐줘야 계속 손익이 적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금산입의 재평가 또는 기타 포괄손익 2억이고 지금 이쪽에 뭐를 건들고 있어요? 자본을 건들고 있으니까 기타라고 이렇게 소득처분까지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지요.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빈출 유형 3번을 풀어보고요. 이제는 공사의 기타 빈출 유형의 간주 임대료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비교적 가장 쉬운 편이죠. 가장 쉬운 편이고요. 1번 네모의 간주 임대료의 취지가 있는데 취지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민망한 상황이고요. 지금이 2번 네모 보시면 간주 임대료의 추계 결정 이외의 일반 규정이죠.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할 때만 내시는 건데요. 첫 번째 차입금 과다법인,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세 번째 영리내국법인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차입금 과다법인은 차입금 적수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라는 소리는 전체 자산분의 임대용 자산이 무려 자산의 50%를 차지해야죠. 나의 미래 꿈이기도 하죠. 내 자산의 임대용 자산이 50% 이상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월세로 먹고 사는 거니까. 3번 영리내국법인일 때만 계산하고요. 산식 보시면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빼고 365분의 1 곱하고 있고 정기예금 이자를 곱한 다음에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고 있죠. 이때 보증금 적수에는 주택은 빼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급일이 아닌 계약서상의 약정상 지급일이죠. 실제 지급일은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7월 4일날 지급되었는데 계약상은 7월 1일이면 그냥 아무 고민할 필요 없이 계약상 날짜인 184일을 적수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건설비 상당의 적수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합산하고요. 토지나 재평가 차액은 제하라고 되어 있고 실제 지급일이 아닌 이거 역시 계약상 지급일로 하고 있고요. 365분의 1로 나누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중에 아무리 변동이 있더라도 그냥 연말 거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배신이 있다.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이배유신, 이자, 배당,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이 이배유신이 있고요. 특히나 동그라미 9번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처분 손실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0으로 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계산 문제는 풀릴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주 1번에 적수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적수 공부하게 생겼습니까? 원래 적수는 한쪽 산입이라고 해서 첫날만 내시고 마지막 날은 빼게 돼 있죠.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선생님 문제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고 하면 이 적수 계산에 의하면요. 초일만 집어넣고 말일은 빼야 하니까 12월 31일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수를 364일 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적수 계산할 때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 종일 내가 그 해당되는 자산이 있으면 마지막 날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대계약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 하면요. 1월 1일 0시부터 내가 그 건물을 쓸 수 있고 마지막 12월 31일 24시까지는 그 건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마지막 날도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주 2번 보시면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다면 전체 자산 적수 총계 곱하기 전체 면적분의 임대 면적의 적수인데 좀 이따 바로 문제 나오니까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 3번이 여기서 함정으로 존재할 수 있죠. 이자 수익의 경우 세법에서 이자 수익은 6절에서 배우시겠지만 현금 주기로 가셔야 하는데 이 규정만큼은 그냥 기업회계의 원칙인 발생주를 쓴다는 것만 함정만 잘 기억하시면 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공식도 어려운 문제도 아니겠습니다. 3번 네모는 간주임대료인데요. 이때 추계 결정하는 특례 규정인데 추계는 추정하여 계산한다의 약자고요. 아시겠지만 세법은 추계를 하면 많은 페널티를 주는데 여기서 페널티는 아까 빼주기로 했던 건설비 상당의 적수도 사라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등의 금융 수익을 빼주는 것도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제 추계 결정에서 특례 규정이 되고요. 또 추계 결정 특례 규정의 가장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주택도 계산하게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별로 이 특례 규정도 박스에 어려운 공식은 아니니까 반드시 문제 나오면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 67페이지의 CTA 2011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기출문제가 1차에서 이쪽에서 나온 적도 별로 없고요. 나오면 그냥 고맙다고 하고 맞추시면 돼요. 자,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적수에서 빼기 건설비 상당의 적수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이자율 빼기 금융수익.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요. 차액은 가다법인이고 주 A, 주 영리내국법인이죠. 그러면 7기사업연도에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 A가 장부를 기장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추계하는 경우 두 개로 나눠서 각각 간주임대료 계산해라. 임대 면적은 주택 부분이 150제곱이요. 상가 부분이 600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임대보증금은 주택 부분이 6천이요. 상가 부분은 600인데 6억인데 아시겠지만 일단 추계를 하지 않으면 상가부터 계산해야 하니까 우리 6억만 가지고 계산합시다. 주택 임대사업 부분의 수익금액은 좀 이따 보면 되고요. 상가 임대사업 부분의 수익금액은 이자가 380, 배당금이 640, 유가증권 처분 손실은 그냥 0이죠. 0. 마이너스가 아니라 0.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2014년 8월에 5억에 토지 포함 3억이니까 결국은 2억에 산 셈이고요. 임대기간은 1년 내내니까 우리 적수는 수립합시다. 6억이죠? 빼기 2억이죠? 그리고 365분의 1 할 필요 없죠. 적수 안 썼으니까. 퍼센트는 5%죠? 금융수익은 380하고 640만 있나요? 마이너스 200은 쓰는 거 아니죠? 380하고 640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이 부동산 전체를 5억에 샀고 그 중에 토지 빼면 2억인데 이게 지금 몇 제곱미터짜리예요? 이 2억 산 게 몇 제곱미터냐고요? 750제곱미터 아니에요? 전체니까 전체. 750제곱미터 중에서 장부를 잡았을 때는 주택을 뺀 상가만 계산해야 하니까 결국은 2억짜리 중에서 600제곱미터까지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함정이겠네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금액이 1180만원 나오네요. 만약에 추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택까지 계산해야 하니까요.
6억만이 아니라 아까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600이 더 있었죠? 빼는 거 사라지죠? 곱하기 5% 그대로죠? 빼는 거 사라지죠? 3,3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요 빨간색만 조심하시면 별로 뭐 함정에 걸릴 만한 게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금과 입금불산입 또 간단히 마칩니다. 특히나 입금과 입금불산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하고 의제배당 위주로 잘 정리하면 나머지 이제 자잘한 입금과 입금불산입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고 마치도록 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